여러분이 사극에서 보신 그 아름다운 조선시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드라마 속 왕과 왕비는 언제나 깔끔하고 향기로운 모습이죠. 하얀 한복은 눈처럼 깨끗하고 머리카락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심지어 입맞춤 장면에서도 달콤한 분위기만 연출되잖아요. 하지만 실제 조선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느낄 건 충격적인 냄새일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강렬한 채취와 기름 냄새,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각종 냄새들이 여러분을 반겨줄 거예요. 드라마에서 늘 단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세종대왕도 실제로는 몇 달에 한 번 목욕할까 말까 했고, 신하들과의 조회 시간은 말 그대로 냄새와의 전쟁이었을 겁니다. 아름다운 궁녀들의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에요. 사극 속 궁녀들은 언제나 분꽃처럼 고운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기름기로 떡진 머리카락과 때가 낀 피부, 그리고 몇 겹으로 겹쳐 입은 속옷에서 나는 냄새까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오늘은 이런 충격적인 조선시대 위생 실태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정말 목욕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선 가장 놀라운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매일매일 샤워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샤워라는 단어도 없었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매일 몸을 씻는다는 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상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 언제 목욕을 했느냐? 전신 목욕은 말 그대로 특별한 날에만 하는 의식 같은 거였어요. 혼례를 앞두고 신부가 목욕 재개를 한다거나 중요한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병이 났을 때 치료의 목적으로 목욕을 하는 정도였죠. 특히 전신 목욕을 하려면 엄청난 준비가 필요했어요. 물을 데우려면 장작이 필요한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큰 솥에 물을 끓이고 나무로 만든 욕조나 커다란 물통에 뜨거운 물과 찬물을 적절히 섞어서 온도를 맞춰야 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루 종일 걸리는 대공사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욕 한 번 하는 게 정말 큰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계절에 따라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여름에는 그나마 나았죠. 더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을 자주 써야 했거든요. 그래도 전신 목욕은 여전히 어려웠고 대신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우물가에서 찬물로 간단히 씻는 정도였어요. 양반집에서는 여름에 냉욕이라고 해서 찬물로 몸을 식히는 목욕을 했는데 이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서민들은 더 심각했죠. 개울가나 강에서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가서 몸을 식히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겨울이 정말 문제였어요. 조선시대 겨울 추위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아세요? 한강이 꽁꽁 얼 정도였거든요. 이런 추위의 목욕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물을 데우는 것도 힘들고 목욕하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겨울에는 정말 최소한의 세면만 했어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얼굴과 손만 닦는 게 고작이었죠. 몸은 몇 달씩 제대로 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궁궐안은 정말 어땠을까요? 특히 겨울철 조회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덕궁 인정전 같은 곳에 임금님과 신하들이 수십 명씩 모여서 몇 시간씩 회의를 하는 거예요. 문은 모두 꽁꽁 닫혀 있고 추위 때문에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말이죠.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신하들이 전하,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기록들이 종종 나와요. 표면적으로는 답답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냄새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몇 달씩 제대로 씻지 못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니까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화장실 문제예요. 궁궐에도 뒤관이 있었지만 조회가 몇 시간씩 계속되면 중간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에 냄새가 배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무명이나 삼배로 만든 속옷들은 냄새를 흡수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안 씻었을까요? 사실 이게 다 유교 때문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모든 생활의 기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유교에서는 몸을 드러내는 걸 엄청 나쁘게 봤어요. 특히 신체 발부 수지부보라고 해서 몸과 머리카락까지도 부모님께 받은 소중한 것이니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목욕을 하려면 당연히 옷을 벗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문제였어요.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목욕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혼자서도 몸을 드러내는 걸 부끄럽게 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욕은 점점 기피하는 행위가 된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여성들이었어요. 유교에서는 여성이 몸을 드러내는 걸 더욱 엄격하게 금지했거든요. 여필종부라는 말처럼 여성은 남편을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조차도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 여성들은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봐도 돼요. 게다가 목욕을 자주 하면 음탕하다고 여겨졌어요. 몸을 씻는다는 것 자체가 육체적 쾌락과 연결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으려는 마음조차도 죄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만의 독특한 세면법이 있었거든요. 정말 신기하고 창의적인 방법들이 많았어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쌀뜨물이에요. 쌀 씻은 물을 버리지 않고 모아뒀다가 세안할 때 사용했거든요. 쌀뜨물에는 비타민 B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실제로 피부에 좋은 효과가 있어요. 요즘도 쌀뜨물 세안이 인기 있잖아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먼저 알아낸 거죠. 그리고 콩가루를 비누처럼 사용했어요. 특히 팥가루나 녹두가루를 물에 개서 몸에 발랐다가 문지르면서 때를 벗겼거든요. 콩 단백질이 기름기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나름 깨끗해졌어요. 양반집에서는 귀한 팥가루를, 서민들은 콩깻묵 같은 걸 썼죠. 재미있는 건 쑥물이에요. 쑥을 끓인 물로 몸을 닦았는데 쑥의 항균 효과 때문에 냄새도 줄이고 피부 트러블도 예방했어요. 특히 여름철에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또 조개 껍질을 갈아서 만든 가루로 이를 닦았어요. 요즘 치약의 연마제 역할을 한 거죠. 소금으로 양치질하는 것도 기본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세면법도 신분에 따라 천지차이였어요. 양반가에서는 팥가루를 쓸 수 있었지만 평민들은 그마저도 사치였거든요. 양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몸을 씻을 수 있었어요. 하인들이 따뜻한 물을 준비해주고 비단 수건으로 몸을 닦고 향이 좋은 기름까지 발랐죠. 특히 과거 시험 보러 가거나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는 더 신경 썼고요. 반면 평민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씻기 어려웠어요. 물 데우는 것부터가 연료비 부담이었거든요. 겨울에는 더 심했죠. 농민들은 농번기에는 아예 씻을 시간도 없었고 추수 끝나고 나서야 겨우 몸을 씻었다고 해요. 노예나 천민은 말할 것도 없었죠. 냇가에서 찬물로 대충 씻는 게 전부였어요. 비누나 세면 도구는 꿈도 못 꾸고 그냥 손으로 비비는 게 다였죠. 궁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왕과 왕비는 매일 세수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목욕했지만 궁녀들은 한 달에 몇 번이 고작이었어요. 내관들이나 자비라는 사람들은 더 열악했고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왕들이 목욕에 얼마나 목말랐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온천을 찾아서 아예 멀리 행차를 갔어요. 온양 온천이 유명했는데 왕이 직접 온천에 몸을 담그러 간 거죠. 상당상수의 신하들을 데리고 가마 타고 며칠씩 걸려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목욕 한 번 하러 국가적 이벤트를 벌인 셈이죠. 세조도 온천 마니아였어요. 특히 피부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온천이 유일한 치료법이었거든요. 신하들이 저 너무 자주 행차하시면 국고가 이러면서 말렸는데도 계속 갔다고 해요. 왕으로서는 드물게 온천에서 1시간씩 푹 담가 있었다니까요. 숙종은 아예 궁 안에 온천을 만들려고 했어요. 땅을 파고 파서 온천수를 끌어오려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 온양까지 가야 했고요. 정조는 온천 다녀온 후 이렇게 깨끗해진 기분은 처음이다라고 일기에 썼을 정도예요. 평소 목욕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성들은 정말 심각했어요. 왕들이 그래도 온천이라도 갈 수 있었다면 조선의 여성들은 아예 그런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특히 양반집 여성들은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몸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금기였으니까요. 그래서 목욕은커녕 세수하는 것도 남들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은밀하게 위생 관리를 했어요. 주로 새벽 시간이나 깊은 밤에 몰래 물을 데워서 몸을 닦았죠. 그것도 방 안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요. 조선 후기 기록을 보면 부녀자들이 목욕할 때는 반드시 치마를 입은 채로 했다고 해요. 아무도 없어도 벗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씻어지겠어요? 더 웃긴 건 머리 감는 거였어요. 여성들 머리 길잖아요? 한 번 머리를 감으면 말리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감으면 정말 부지런한 거였고, 대부분은 두 달에 한 번, 심지어 석 달에 한 번 감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특히 여름에는 정말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머리 감는 게 얼마나 큰 이벤트였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매일 머리 감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머리 감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도 달력에 표시해둘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특히 양반 여성들은 머리가 엄청 길었어요. 무릎까지 오는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걸 한번 감으면 완전히 마르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겨울에는 사흘까지도 걸렸고요. 그래서 머리 감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집안에서 하루 종일 머리를 말려야 했거든요. 더 가관인 건 머리 감을 때 쓰는 물도 귀했다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웠으니까 빗물을 받아서 써야 했고, 그것도 부족하면 여러 번 우려서 써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헹궈지지도 않고 머리에서 나는 냄새는, 상상해 보세요. 석 달 동안 안 감은 머리에서 어떤 냄새가 났을지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여성들은 머리에 향을 많이 발랐어요. 정향이나 침향 같은 걸로 냄새를 가리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조선시대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냄새가 난다는 걸 모를 리 없으니까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향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주머니에 향료를 넣어서 몸에 차고 다니는 건데 궁궐 사람들이나 양반집에서는 필수품이었어요. 특히 침향이라는 향료가 인기가 많았는데 이게 진짜 비쌌어요. 침향 조금만 있어도 부자 소리 들을 정도였거든요. 왕실에서는 이 침향을 불에 태워서 연기를 옷에 배게 하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몸에 뿌리기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명품 향수 쓰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정향이나 계피 같은 걸로도 향낭을 만들었는데 이런 건 좀 더 서민적이었어요. 부잣집 아가씨들은 장미꽃잎을 말려서 향낭에 넣기도 하고 라벤더나 박하 같은 허브류도 많이 썼어요. 심지어 마늘이나 생강도 넣었는데 이건 냄새 제거보다는 벌레 퇴치용이었죠. 재미있는 건 남자들도 향낭을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특히 과거 보러 갈 때나 관청에 출근할 때는 필수였어요.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향이라도 없으면 정말 숨이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선의 위생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생겨요.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개항과 함께 들어온 서양 문물 때문이었어요. 처음 조선에 온 서양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호러스 알렌이나 홀버트 같은 인물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조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욕을 하지 않느냐며 의아해했거든요. 반대로 조선 사람들도 서양인들이 매일 온몸을 물로 씻는 모습을 보고 저러다가 병에 걸리는 게 아니냐며 걱정했어요. 진짜 변화는 1883년 인천에 첫 번째 서양식 목욕탕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일본 거류민들이 만든 건데 처음에는 조선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런데 궁금한 양반들이 몇 명씩 몰래 가보더니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1885년에는 서울 종로에도 목욕탕이 생겼는데 하루 이용료가 쌀 한 대 값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5,000원 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부유한 사람들만 이용했죠. 그런데 신기한 건 한번 가본 사람들은 계속 가더라고요. 특히 1894년 갑오개혁 때 상투를 자르고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머리 관리가 쉬워진 남자들부터 목욕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상투 때문에 머리 감는 게 정말 큰일이었는데 짧은 머리가 되니까 훨씬 편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조선시대 사람들을 되게 더럽다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건 현재 우리 기준으로 본 거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나름 깔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유럽을 봐보세요. 같은 시대 유럽 사람들은 정말 목욕을 안 했거든요. 향수가 발달한 이유가 뭐겠어요? 냄새를 가리려고 만든 거잖아요.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정원 어디서나 볼일을 봤다고 해요. 그에 비하면 조선은 적어도 화장실은 있었고 세수는 매일 했으니까요.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의 청결 기준이 있었어요. 옷을 자주 갈아입는다든지, 방을 깨끗하게 치운다든지, 이를 닦는다든지, 특히 빨래는 정말 자주 했거든요. 한강에서 빨래하는 모습이 그 시대 풍속화에 자주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무엇보다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환경 오염도 없었고 자연 그대로였으니까 굳이 매일 비누로 박박 씻을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매일 샤워하는 건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선시대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 시대 나름의 방식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모습과 실제 역사는 이렇게나 다르니까 말이에요. 특히 요즘 사극 보시면서 저 시대에도 저렇게 깨끗했나 하고 의심스러우셨던 분들 이제 좀 시원하시죠? 그런데 이런 역사 속 진실들이 정말 많거든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 다른 모습들이 엄청 많아요. 다음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역사 이야기를 가져올지 기대해 주세요. 혹시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댓글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역사 주저주세요. 조선시대 말고도 고구려, 백제, 신라나 아니면 다른 나라 역사도 좋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걸로 다음 영상 주제 정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